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아빠방 오늘 개강날입니다. 개강날. 예, 오늘 아빠 푸르미닷컴 아빠 학교를 개강하는데 우리 시삼님, 비찬 아빠, 또 그리고 부시삼님, 내사랑 윤영 조리장님, 또 햇님이랑 파란 아빠 이번 아빠 학교 개강을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시작해서 앞으로 9번의 강연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을 아빠들한테 얘기해 주려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강연을 하려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18년 전에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아빠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의식이 변해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 좋은 강연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빠들 제가 숙제도 좀 내줄 겁니다. 앞으로 그 숙제도 충실히 좀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그리고 희사부쌤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가정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부부와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한 80분 가까이 이 강연을 신청했는데요. 아빠들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만 가지고도 아주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하는 이 공부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종강될 쯤 되면 전혀 다른 그런 아빠,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아빠들로 이렇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그 첫 강연은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그런 주제로 교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교재였습니다. 사실 이 교재는요, 그 원 제목은 What do you really want for your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위해 진정으로 당신이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원제목인데 사실 이 책은 절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 이 책 안에는 그 푸르미 교육법의 아주 그 다양한 영역 그리고 우리 내적 불행이니 배려 깊은 사랑이니 아니면 몰입이니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강연을 준비하려고 지난 준비 시간을 한 30시간 동안을 요약하고 지금 요약한 내용만 해도 뭐 이렇게 한종입니다. 요약하고 근데 이거를 1시간으로 풀어낸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책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버님들이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냥 핵심만 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책을 또 전판되고 또 그대로 올려놓으면 또 이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10장까지 다 요약을 해서 앞으로 그 내용을 올려줄 겁니다. 오늘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1장하고 2장 정도에 관한 부분만 강연을 하고 앞으로 강연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3장 한 장씩 이렇게 먼저 올려줘서 숙제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먼저 그 숙제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2강, 3강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이 책에 관한 강연을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중에 전 강연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이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강연을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강연을 좀 하게 됐는가. 사실 처음에 비천이 아빠가 이런 강연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 학교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가 자체가 저한테는 좀 더 심적인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시사 부사님을 강연 또 여러 가지 강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강연을 수락한 이유는 저번 아빠방에서 아빠와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아빠방에 어떤 아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연을 들으시는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제가 당신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아빠는 제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 너무도 강한데, 울지 않기 위해서 그 근육을 한 10분 동안 떨던 어떤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울음을 참고, 근데 울고는 싶은데 근육은 울지 말라고 이미 어릴 때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아빠를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 아빠는 내 품에 안겨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빠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또 제 품에 안겨서 또 그렇게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통곡하는 걸, 그리고 그때 그 아빠가 제 손을 붙들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오늘 품에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듯이 한 번 손만 잡아줬어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걸리고, 따라서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땅의 아빠들이 울지조차도 못하는 아빠였구나. 정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외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빠들을 보면서, 이건 교육이 근본적으로 아빠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또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건 이 땅에 이 희망이라든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런 강연을 수락한 것들은 그동안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같은 아빠로서 푸르미를 처음 낳고 키울 때는 좀 몰랐습니다. 이게 푸르미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랐고 제가 그냥 배운 대로 제가 받은 대로 그대로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하고 또 수십만 명의 그 부모님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 제 의식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인생을 그렇게 소년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앞으로의 그 9번의 강연은 제가 깨달아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제가 자유로워졌고, 또, 가정이 좀 더 행복해졌던 어떤 그런 깨달음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오늘은 제가, 아빠들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강연을 좀 더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크게 아빠들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역할은 저는 아빠들은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그 집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가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 돈을 벌어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집안, 이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으로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다, 다른 사람이 침입해 들어갈 땐 그건 당연히 아빠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대항하고 투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왔던 원가족,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자랐던 그 가족 내에서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사실은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아빠가 지켜야 될, 그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물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원 가족,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아내의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시댁이 되나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시댁이 되고 또 친정이 되는 어떤 그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친척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아빠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빠가 이 역할을 안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빠는 사실은 남자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나서 그리고 떠나서 가정을 이룰 때는 사실 아내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남자 특히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아들을 키울 때는 아주 금지옥엽합니다. 그냥 모든 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그저 공부만 해라.
너는 이 가정에 아주 그래서 부엌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게 사실 우리 전통 안에서 그때는 뭐 그 당시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회에 와서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라올 때 그런 우리 받아온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신발끈 하나를 멜라 그럴 때도 엄마가 다 매주고 공부만 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 교육은 그런 교육은 방임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남자가 성장해서 그렇게 가장이 되었을 때 엄마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에 어떤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자식을 통해 어떤 자신의 자신이 못 이뤘던 것들을 대신 이루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어머님이 희생을 통해서 그 자식을 사실 조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물론 사랑은 하지만 그 안에 자식이 나하고 애착되고 또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고 자식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을 아내한테 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엄마하고 관계도 좋고 또 효도하는 관계인데, 문제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됐을 때도 그 어머님이 또는 아버지가 결혼한 가정에 침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아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거는 남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남편도 아니고, 따라서 이 가정 안에서 둘 사이에서는 서로 안 맞아서 싸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의 문제는 둘이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문제 안에 시댁 어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엄마라든가 아니면 아내의 엄마 아버지에 관한 누군가 친척이 개입을 하면, 일단 누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여기서 감정이 악화되면요, 이게 이혼의 가장 큰 어떤 중심적인 어떤 이슈가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풀미 엄마가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도 망하고 힘들었지만, 풀미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를 버리지 않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살아갔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입하는 것을 저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 맞서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와서 또는 엄마가 와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사실 교육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식으로 공부하는데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이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이렇게 배려 있게 사랑해주면 그건 손 탄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만약 아버지가 우리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아주 단호히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 나름대로 키우는데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한다. 물론 우리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는 그 어른들의 의견들을 얘기해주고 그건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때, 아내와 의논할 때는 그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그 부모가 아주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버리면 그때는요, 이건 가정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빠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누구한테 침입하지 않도록 이거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해줘도 절대 가정이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으로 나온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아빠의 역할의 중요한 역할은 아내의 정신적인 후원자 역할을 아빠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아내의 정신적인 후원자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에 우리 아이를 낳아놓고 교육에 들어갈 때, 아내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듭니다. 일단은 생리적인 면에서, 신체의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렇게 아내도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아이를 돌보게 되면 그 모든 게 묶여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순한 아이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냥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한 아이가 인생에 태어날 때 순한 아이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런 애들. 사실 까탈스럽다라는 건, 까다롭다는 거는 그 어린애가 굉장히 요구가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애를 키울 때는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일단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 다음에 또 옛날 같았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친척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같이,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아주 예민하고 손에 쥐면은 깨질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을 내릴 때 그 판단들을 이렇게 아내가 해줘야 되는. 물론 남편도 들어와서 해주지만 어린아이에 있어서 주 애착자는 결국은 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성에 관한 분뿐 아니라 이미 몸으로 접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먼저 이렇게 자신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가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이 지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어린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굉장히 지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제일 지치는 마음들은 어떤 거냐면, 물론 육체적으로도 지치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교육이 옳은가 그런가, 이 판단을 내릴 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지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은 항상 아내가 지쳐있든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물론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교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이전에 자라왔던 어떤 그런 상황하고 또 아내가 키우는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연애 시절에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굉장히 서로 좋아서 죽을 듯 살지만요, 이게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 아이를 낳은 다음서부터는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어떤 교육에 관한 환경과 아내가 자라왔던 교육의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이, 서로 성인으로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서로 자라왔던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하고 투쟁하게 되고, 또 말다툼의 대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내가 하는 교육에 관한 부분, 뭐 당신이 옳다 그러다 이 논쟁 따지지 말고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고맙고 당신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 후원자로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교육을 믿어주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서 지치면 지치는 데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재미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닭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닭소리가 났다는 걸 보고 저거 오리소리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닭소리인데, 아내가 오리소리라고 우깁니다. 우리는 꽥꽥 우는데 저거 볼 때는 그죠? 근데 그 닭은, 우리는 어떻게 웁니까? 닭은 그죠? 뭐 꼬꼬댁 이렇게 울었는데 내가 보기엔 꼬꼬댁으로 들었는데 아내는 아니다, 이건 오리소리다, 그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건 오리소리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근데 그때 아빠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리소리든 닭소리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하는 이 행복한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서로 맞춰가지만, 그러나 항상 당신의 뒤에 내가 언제든지 있고,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돌봐줄 수 있고, 당신은 나한테 기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사실 요새요, 우리는 자라올 때 이전 세대하고 지금의 세대하고 좀 더 다른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집에서 애를 돌보는 게 대부분이 물론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도 충실한 분이 있지만, 우리 어머님이 세대, 우리가 살던 아버지의 세대에서는요, 이렇게 사실은 여자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목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굉장히 단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편과 현모양처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현명한 아내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목표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를 충실히 하는 과정 속에 굉장한 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직장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아내의 다양한 목표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가정에 충실하는 것과 직장을 일하는 어떤 이런 목표 사이에 목표의 상충이 일어납니다.
이 상충이 일어날 때는 이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아내가 가정의 애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한 부분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만족이라든가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아빠들이 좀 더 이 사고 방식을 빨리 깨고 아내와 아내의 정신적인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거를 만일 안 해주면은요, 아내는 결국은 그 목표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아이를 보는 육체적인 갈등, 그 다음에 이게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 강박관념 아니면 그런 마음속의 심적인 갈등 때문에 점점 우울해집니다. 이 우울한 상태에서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도 갈 수 있는 것. 단지 그 남편이 오리소리다 아니면 닭소리다 이 소리 안 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래 옳다. 당신이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항상 당신을 찬성하고 당신에 대한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그 상황인데도 그것 차이 어린아이의 내면에서의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차이들에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라고 지쳐서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아내의 정신적 그 후원자 역할들을 아빠들이 좀 충실히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육아의 공동 책임자 역할을 공동 책임자라 그래야 할까요?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아빠 역할이 자꾸만 많아지고 그런데 이전에는 아빠 역할들이 단지 육아를 돕는 조력자라 그럴까?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력자 역할로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제가 조력자 역할로서 머물지 말라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변화를 관찰하고 아이의 성장을 관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빠로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그것만큼 우리의 그 성장을 주는 것이 없는데 아빠가 조력자로 머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아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빠들은 돈을 벌어오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건 다 아내한테 맡기고 아내가 다 하고 근데 아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부탁할 때 야단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이렇게 힘주고 이런 그죠? 이건 아니야 우리 아이가 뭐 판단 내려주고 뭐 이런 역할들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아이와 함께 어린 시절에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 어릴 때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아빠는 반드시 가정에서 소외됩니다. 그 아이와 어울렸던 아이와의 추억이 없던 아빠들은요 절대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전에 제가 아주 저희가 이 상담을 하면서 받았던 절실한 경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이 글을 올렸는데 아빠가 그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던 아빠인데 이렇게 아빠가 오면은 일이 바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항상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놓고 사실 텔레비전을 켜놓는다는 얘기는 머리에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극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냐면 그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불안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면에서 편히 좀 쉬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아이는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를 항상 기다리고 아빠하고 놀기를 원했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는 피곤하니까 야야야 저리 가 이런 어떤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접근하고도 싶은데 아빠가 저리 가라는 어떤 그런 그 거부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아이는 어떤 혼동을 했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아빠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정이 병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엄마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글을 썼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아빠가 우리 아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적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렇지 않고 아빠와 자식이 정말 함께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그 소원 때문에 저한테 글을 올렸을 때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다. 분명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 다만 아빠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거다.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정말 애정을 나누고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애정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주지 못했을 거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사실은 그 글을 누가 읽었냐면 그 아빠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그 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로 인해 상처받을 내 자식을 생각하니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 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그걸로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것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 어떤 그런 마음속에 했다가 그렇게 아이와 함께 살아가다가 이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죄책감으로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아이와 함께 노는 것, 어떻게 아이와 함께하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좀 가르쳐 달라라는 어떤 글을 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줬던 건 뭐였냐면 우통복고 안아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통복고 안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받고 싶은 것은 정말 몸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관한 일부분 피부를 접촉하고 스킨십하고 저도 푸르미를 키울 때 사실은 겨울에도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안아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우통 벗고 안아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저는 사실은 그 육아에 관한 부분들, 저도 아빠가 됐을 때 몰랐습니다. 육아가 무슨 공동 책임자라는 얘기를 지금에 와서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빠가 됐을 때, 저는 3개월이 됐을 때도 아이를 안았고 내가 아빠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죠. 물리적인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안아줄 줄 압니까? 뭘 해줍니까? 제가 이때요, 어느 날 밤중에 친구하고 뭘 했냐면요, 이렇게 그게 화투 잘 치지 못하고 장기 두다가 어느 날 밤중에, 재밌어가지고 그걸 치다가 아침이 됐는데요, 날이 환했습니다. 근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결혼했다는 느낌이, 내가 지금 뭘 했냐? 아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뭐 했냐면은, 그거 친구하고 있잖아. 그거 만원빵 따먹기 하다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뭘 알았어야죠. 누가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어요. 이게 애를 키우는 게 이런 거다라고. 근데 제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제가 육아에 들어가서 이제 푸미 엄마가 면에서는 저를 살살 끌어들였던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항상 제가 어디를 갔다 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푸미가 지금 이걸 뭐를 했어? 지금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당신한테 말을 예를 들어서 처음 말할 때도 아빠는 말을 했어. 엄마란 말을 먼저 했는지 아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푸미 엄마는 뭔가 이게 당신을 닮아서 당신이 정말 뛰어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끌어오면은요, 이렇게 제가 들어오면은 이게 푸름이 변화.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와서 사랑하고 이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는 진짜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자꾸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 왜 그럴까? 그 당시 제가 이제 육아에 관한 책을 만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면에서 푸미 엄마가 육아의 이론적인 배경을 당신이 제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16개 학과 400종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이 부분을 항상 의문이 들어서 그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아이를 알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뒤에 이면 심리가 있구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육아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제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지금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점점 재밌어지니까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일을 끝내고 집에를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을 오려면 이 화장실이 가서 소변이 마려운데 제가 꼭 갈등하는 겁니다. 뭐냐면 소변을 보고 집을 올까? 아니면 소변을 참고 집에 올까? 그럼 소변 봐봤자 오줌을 싸봤자 5분을 쌉니까? 그죠? 근데도 제 마음속에 급한 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오줌 참고 그냥 뛰어나가는 게 우선이니까 가서 아이와 함께 놀 생각만 하면 일을 할 때는 일에 몰입합니다. 그거는 근데 일단은 일이 딱 끝나서 집에 간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하는 그 생각, 그 일을 동안 지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와 함께 놀고 아이와 함께 하는 생활, 그 생각만 하면은 그게 속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했던 피로를 탁
이렇게 싹 잊어버리고 또 와서 호다닥거리고 놀고. 그래서 제가 놀 수 있는 한계는 2시간이었습니다. 12시에 들어오면은 또 그 푸른 엄마는 이제 저 오면은요 아주 반가우면서도 사실 반가운 척을 안 합니다. 그냥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거 힘든 거 척하고 그러면서 아주 무슨 선심 쓰는 듯이 아이를 싹 줍니다. 사실은 말 안 하고. 근데 저는 그 뭐 선심을 쓰든 어떻든 간에 원래 되게요. 이 아내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는 아내들은요. 이게 남편한테 이 아이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다 잘 봐서 그나마 남편한테 칭찬도 듣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는 아내도 있지만 안 주는 아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한테 아이를 이렇게 주고 맡겼다는 건 저는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기쁘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실컷 놀다 보면은 물론 저도 그때쯤 되면 지치고 그럼 또 푸르미 엄마를 또 깨워서 또 이렇게 또 뭐 새벽 6시까지. 이것, 푸르미가 클 때는 매일매일 순간에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그 아주 매 순간. 저는요, 제가 아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아를 뭐를 서비스하고 뭐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뭐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마라. 왜? 왜 선심을 씁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충실감이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졌다 치더라도, 결국 나의 가장 인생에 중요한 어떤 내 인생의 이 어떤 실패와 성공을 자주하는 그 아이들과에 관한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럼 제가 보기엔 인생은 헛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행복을 못 본 사람이 뭐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기쁜 어떤 삶을 맛보겠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로서 자신의 욕구와 같은 욕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했고,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저는 아빠 역할들이 자꾸만 이게 너무 역할이 많아지니까 아빠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좋아서 하세요. 희생으로서는 저는 뭐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뭐 희생해서 하라면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저는요, 아빠 역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놀아준다라는 역할은요, 이게 이 아내와 그다음에 남편이 아이를 키울 때 이게 참 서로가 맞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원래 여자들은 언어 중추가 이렇게 양내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말빨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항상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요, 이렇게 말로 가르칩니다. 말로 작은 요건 뭐고 저거. 이렇게 가만 아내가 설명하는 거 잘 보세요. 굉장히 작은 설명을 잘하죠. 남자들은 그거 작은 설명하면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노는 거 하나만큼은 잘합니다. 신나게. 우리 뭐 마음껏 뛰어놀았잖아요. 그리고 아빠들이 근데 어린 시절에 못 뛰어놀았던 사람들은 아이하고 뛰노는 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집에서 이렇게 아주 착한 아빠로서, 남자로서 자랐으면 응용력이 없어서 아이하고 노는 것도 몰라. 그냥 본능이 원하는 대로 아이와 놀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줄 때는 굉장히 신이 나서 놉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놀아주는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몸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안 하면 결국 아내는 먼저,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놀아주는 게 더 1대1이고 맞붙이는 게 이것들이 더 사랑을 더 먼저 전달하기 때문에 아내는 말로 하는 어떤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몸으로 하는 역할을 아내가 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말 언어에 의한 교육들,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면들, 나중에 학교에서 학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이해, 분석, 그죠? 이런 어떤 사고, 이런 어떤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어떤 그런 교육에 관한 한 파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이 논다라는 것이요, 무슨 놀이의 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몸 자체가 놀잇감입니다. 저는 푸르미 많이 집어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지다가 했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뒤로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하여튼 그 어린아이는 아빠하고 놀면서 뭘 실험하냐면 내 몸의 한계를 실험합니다. 막 뒤집어지고 또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다만 아빠가 몸으로 놀아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하고 놀다가 너무 애가 재밌어서 흥분을 합니다. 막 까락까락 넘어가면, 근데 까락까락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이가 아빠의 느낌 속에서 이게 좀 한도를 넘어갔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노는 강도를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강도를 넘어가서 놀아주면 나중에 그 어린아이는
절제를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놀이는 정점 안에서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 그냥 몰입하는 그 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 아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놀고 또 거칠게 놉니다. 남자들은 막 이렇게 그렇게 놀면은 아내는 또 마음속에 아이고 좀 저렇게 좀 놀지 말고 좀 얌전히 놀라든가 아니면 좀 또 책이나 좀 읽어주지 뭐 쓸데없이 저렇게 그 뭐 저렇게만 매일 놀라 그런다. 거기 차게 몰두하고 있을 때는요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막 놀아주면은요 막 들어오면은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 이래서, 잠깐만 간섭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럽하지도 말고. 저도요, 이렇게 푸르미 하고 막 시컷 노는데, 그 푸르미 엄마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좀 안 하 그러면요. 그때, 때려치는 거죠. 뭐, 그럼 당신이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자존심 탁 상해버리거든요. 따라서,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어떻게 놀든 간에, 어떻게 잡아먹든 간에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절대 아빠가 자기 자식인데 그 어린아이 생명을 해치고, 그죠? 이렇게 안전을 해치게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따라서, 다만 아빠들이 시간이 없어 미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바쁜데,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더 놀아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그런데 아빠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관한 부분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뭐 20시간, 뭐 10시간, 1시간, 뭐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빠들이 그 놀이를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단 5분을 놀아줘도 아빠가 진정으로 즐거워서 놀아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아빠가 지금 더 너하고 놀고 싶지만, 지금 아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아빠도 사람이고, 아빠도 이런 권리가 있고, 또 아빠도 이렇게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아이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왜냐면 아빠가 자신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도 한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존중하는 그 모습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죠. 아빠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막 피곤한데 막 지쳐가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놀아주되, 다만, 기쁨으로서, 이렇게 희생이 아닌 즐거움으로서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는 아들에 있어서는 동일시의 대상입니다. 동일시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는 남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앞으로 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는 어떤 그 역할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 모델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참 아빠가 이게 참 성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무리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하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한 애가 되라, 아니면 성실한 아이가 되라, 이렇게 뭘 말로 하든 간에 아빠가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아빠가 자기의 삶을 항상 불평하고 불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요, 절대 아빠가 말로써 훈계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뭘로 배우게 되냐면 그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아빠의 행동, 그런 아빠의 내면에 있는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부분, 사실은 주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요, 아빠가 아들의 동일시의 모델이 된다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저 자신이 굉장히 깊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아주 정식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사회에 나갈 때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삶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이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가 사회를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이게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관한 그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제 내면에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저는 이 수치심을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면서 그 수치심을 극복해 가면서 자유로워졌던 어떤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세자가 정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정신병자였다면 그 아들인 영조는 이 절대 영조로서 정조는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그 정조는 그 영조의 그 손자지 않습니까? 근데 정조는 아버지가 정신병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물론 죽음을 당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던 시간이지만 아버지가 사회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세상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그 어떤 상황이 다 와도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부분, 아버지와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이와 어떻게 헤어졌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또, 그죠? 뭐 목숨을 잃어서 이렇게 놔두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아들은 당연히 세상에 나갈 때 그 동일시의 대상, 아버지를 닮기 원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거라는 거죠. 딸에 대한 부분들은 아버지가 만일 그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았다면, 딸은, 아버지의 권리일 겁니다. 아버지에 연관돼서 아버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면 또 그 아버지를 닮은 남편을 선택할 거고요. 아니면 부정적이면은 그 반대적인 사람하고 아마 결혼을 할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그 남편과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내가 특히 여자가 그 남편을 선택할 때는 아버지를 좋아서 선택하거나 아버지와 반대적으로 선택해서 항상 남편을 선택할 때는 아버지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자기 남편을 집어넣어서 항상 남편이 이 틀에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확인하려 할 겁니다. 사실 그 아내가 좀 더 성장해서 아버지가 주는 틀을 버리고 남편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걸 그렇게 인정하려면 굉장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인 모델, 그 새로운 나중에 결혼했은 그 남편이 될 그 모델에 관한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준다면, 딸은 가서 결혼해서 아마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성장의 과정이.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할에 관한 부분. 제가 좀 더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 역할은 저는 뭐랄까 이게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안내해서 자연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아빠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균형된 사회성을 갖는데 아빠가 좀 더 이렇게 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아니면은 이 뭔가 눈에 보이는 지성에 관한 부분들 그 앞에 닥쳐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뛰어남에 관한 부분들을 그 부분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 제가 푸르미가 이렇게 굉장히 책을 많이 보고 있으면 저는 그 푸르미 책을 데리고 이제 보고 있는 애를 데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놈이 자연 속에 뛰놀아서 그 정서가 안정이 돼야만 저 책을 보는 그 지성도 이렇게 받쳐줄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책을 보고 있을 때도 살살살 꼬셔서 이제 자연에 나가서 자연에 뛰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푸르미는 어떤 면에서 자연 속에 굉장히 뛰놀았던 아이기 때문에 지성이 지금 아무리 가도 그 지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근데 푸르미 엄마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데려갈 때 조금 미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막 책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벌써 푸르미가 커서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자연 속에 이끌어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고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주고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균형된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푸르미 엄마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푸르미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학교 공부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만 쳐주면 이건 전교 1등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시대에도 나가서 뭐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푸르미처럼 책을 많이 읽었던 어린아이들 특히 영재교육이 미국에서 150년 이상 되면서 결과를 요구했던 어린아이는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기다리자.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학습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항상 배움에 대한 그 즐거움만을 잊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균형체 역할. 만일 제가 푸르미 엄마한테 져서 그래 이렇게 막 그렇게 해라 당신이 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갔다면 그때는 이 균형에 관한 부분들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 그 역할들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성도 3살, 4살 이럴 때 사회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빠들은 그건 알아요.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아빠들은. 그런데 아빠들이 이렇게 기다리면 아내는 안 그러죠. 이게 뭐 당신이 뭘 하냐고. 근데 아빠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빠가 오래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 자,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균형치의 역할들을 아버지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 아빠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6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아빠 학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가면 좀 더 각 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가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2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4사람이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돼요. 결혼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나와 나 내면의 아기와 아내와 내면의 아기가 분명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교육의 방향을 놓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와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만일 제가 다시 푸르미를 키운다면 전 너무너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안에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어떤 그런 판단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9강 있죠. 앞으로 그 8번의 오늘 강연을 지하고 8번의 강연을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뭘 배울 것이냐면,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 아이들 심리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아이들이 왜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어린아이는 그렇게 까탈스럽고,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어린아이들 왜 물건을 집어던지고, 물기하기도 하고, 그죠? 왜 그렇게 우는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 그 시기마다 이기려고 그러고, 또 어떤 어린아이는 어떤 면은 있잖아요. 거짓말 하듯이 막 상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 발달상에 있어서 어떤 아이는 매일 싫어 안 돼 이 소리를 하는지 이거는 그 분명히 발달상의 발달 심리를 이해할 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상상력이 발달해 가면서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다라고 표현할 때 디즈니랜드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가고 싶다는 욕망에 관한 표현인데도 디즈니랜드 갔다 왔다는 그 표현 하나만 듣고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발달 하나만 이해했으면 사실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이런 발달에 관한 강연들을 아마 1강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 1강에 관한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1강 내에서 아주 포인트가 되는 아마 똑같은 책을 읽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그거는 좀 더 제 강연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강연을 이 책을 18년 전에 사실 저는 이거를 거의 한 20번 가까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20번 읽을 때 그때 읽었을 때하고 지금 제가 다시 읽을 때하고 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 당시 저는 뭐에 꽂혀 있냐면 책에 꽂혀 있었어요. 제가 줄을 친 걸 봤더니. 그리고 그 당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엌을 아이한테 맡기면 창의적인 아이는 굉장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글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푸르미가 크면서 부엌을 맡겨놓으니까 너무너무 애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글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관념으로 생각했지 저 안에서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은 이런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들의 강연을 잡고 또 그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 답변은 우리 시사부 이사님 그 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 답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2강에서는 그 이제 3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3강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공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린 공감 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따라서 이 부모 아이 사이라는 이 책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 역할 훈련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어떻게 몰입적이 공감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책은 어떻게 발달해 가고 또 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강에서는 이제 아이와 어떻게 함께 이렇게 놀 것인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6강은 부부 심리입니다. 이 부부 심리는 일반적으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근성에서 온 여자들은 남자, 여자에 관한 심리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심리가 다릅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고 여자고 원래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른 것 안에서 뭐냐면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받았던 내면의 아이의 받은 상처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심리로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좀 강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 대화법, 7강에서는, 그러면은 부부와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나눌 것인가. 나 메시지를 언제 나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개 부부 대화에서는 나 메시지를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대화에서는 감정을 가르쳐 줄 때는 너 메시지를 쓰지만, 나 메시지,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떻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줬던 것에서 내 감정이 이렇게 좀 손상된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해 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이 표현만 제대로 알아도 제가 보기엔 부부싸움의 80%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8강에서는 내적 행복 찾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 이것이 내적 불행입니다. 이 내적 불행은 우리 적어도 5대로부터 내려왔고 이 부분, 이건 저도 내적 불행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과연 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또 아내와 대화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어떤 역할, 어떻게 역기능적 가정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연을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가, 가정 안에서의 역학 구조에 관한 강연들. 그래서 그 9강연은 그렇게 해서 내년 아마 4월 30일까지 이 강연이 마무리될 겁니다. 예. 조금 쉬고 기지개 한번 좀 피십시오. 쭉 피세요. 지금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자. 예. 어떻게 좀 강연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드셨죠? 아마 지금 이 강연을 들은 아빠들은요, 아마 푸르미 교육법을 잘 쫓아와서, 뭐 이런 교육도 있네, 뭐 이렇게 호기심에서 쫓아오는 아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이제 아내가, 그죠? 만일 당신 이 강연을 안 들으면, 당신하고 막 안 산다라고 막 협박하고, 아니면 뭐 살살살살 뭐, 그죠? 꼭 들어보자, 뭐 이래서 아마 들어오신 아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뭐, 이게, 돈 버는 게 낫지, 앉아서 죽으려서, 이 강연 들으니까, 이거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이게 만약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내와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살아가는 게 이런 삶도 있었구나.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올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른 거 모르고 이거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심했으니까 이거 한번 마칠 때까지 한번 책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서 그래서 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런 강연도 들고 나 이런 것도 들었다 있잖아요. 이러면서
자랑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연은 사실 이렇게 공지가 나간 거는, 웨인 다이어의 책, What do you really want for your children?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절판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웨인 W. 다이어라는 사람인데요. 1985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이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그 안에는 신심리주의자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책으로는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들을 낸 이 번역된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뭐라고 읽어? 이러니어스, 그러니까 에러한다고 에러니어스 존이라고 오류지대라고 그거 외에 한 20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웨인 다이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옛날에 아주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 웨인 다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웨인 다이어에 관한 글들을 인용하는데 웨인 다이어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 글을 썼고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글을 썼습니다. 당신만 이 글을 빼라 그러면 나도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웨인 다이어가 뭐라고 답변을 해놨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사소하다. 딱 한 구절 그 구절을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왜냐면 그냥 써도 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심층적인 복합적인 구절을 보고, 제가, 이게 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들을, 이거 외에 20권 가까이 책을 썼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에 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에 관한 그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뛰어난 사람은 이거를 술 취한 코끼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집 앞에다 소똥을 엄청 갖다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은 소똥을 보고 매일 불평합니다. 어떤 놈이 소똥을 갖다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똥을 치워서 저기 가수원에다 갖다 탁 치워놨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로워서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그 향기를 맛보고 있더라. 결국 뭐냐면 인생에 위대했던 사람은 어린 시절에 소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똥을 치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저걸 아주 절감합니다. 저는 너무 어린 시절에 소똥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육아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10개의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을 아마 오늘 강연을 할 겁니다. 이 첫 번째 장은 뭐냐면 아이는 누구나 천재의 싹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아이들보다 발랄하고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첫 번째 장에서는 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냐면 무한계 인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low limit person입니다. 한계가 없다. 지금 프리미닷컴에서는 이 low limit person, 무한계 인간에 대한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한계 인간 그러니까 정서는 그냥 형편없는데 정말 지식만 많아서 그냥 지식이 자기의 나이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무한계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 무한계 인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무한계 인간은 제가 보기엔 저는 웨인 다이어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금 닷컴의 아이들이 무한계 인간으로 지금 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고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인류로서의 지금 그 무한계 인간들이 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무슨 권력자가 되고, 아마 이런 것, 물론 그렇게 원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보통 부모라면,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저는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아도 나중에 무슨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죠?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 그건 부모가 바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인생을 정말 그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한계 인간의 정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언제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거를 무한계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한계 인간은요, 이게,
사실은 이 웨인 다이어에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몰입이라는 책에 플로우의 칙센트 미아 이런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은 이 무한계 인간에 대한 정의가 아주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한계 인간은 그 복합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합적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화와 통합이 균형되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화라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움직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고유하고 독특함에 관한 부분들이 깊이 이게 분화돼 나가는. 그러니까 깊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동일했던 사람들부터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태로 나가는 움직임을 그걸 분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만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디어와 통합되는 그 상태가 조화를 이루는, 개별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와 함께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복합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무한계 인간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한계 인간이 되냐면, 그 플로우를 많이 경험한 사람. 이 플로우라는 것은 최적 경험입니다. 최적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입니다. 결국은 웨인 다이어의 무한계 인간이나 그 칙센트 미아이에서의 몰입에서의 그 복합적 자아를 가진 그런 어떤 그 최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한계 인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라고 또 사람들은 얘기하냐면요. 이전에 우리는 무한계 인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목적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충실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의식이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깨달은 사람, 그렇다고 우리 깨달은 사람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 그죠? 공자님, 석가모니 다 이런 분도 다 깨달으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물론 그분들도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도 정말 진정한 무한계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무한계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순간순간 어릴 때서부터 완전한 즐거움을, 그 순간 매 순간에 완전한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뭐든지 호기심 있고, 뭐든지 궁금하고, 뭐든지 집중하고, 뭐든지 재미있어서 조금만 건들면 까락까락 넘어지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무한계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무한계 인간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무한계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은, 그들은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능력은 이 웨인 다이어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무한계 인간의 어떤 면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과 항상심을 가지고 있으며, 울적해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불안해졌거나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질투하거나 주눅 들거나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생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다 써나가면서, 그리고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따라서 이렇게 그건 어떻게 무한계 인간은 부정적인 특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계 인간들은, 오늘 제가 이 무한계 인간들의 특징에 관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무한계 인간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향상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무한계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푸르미교육법의 목적입니다. 푸르미교육법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배려 깊은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절대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는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한계 인간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다만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어릴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보아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인지하는 경우에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무한계 인간은 바로 그런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애정을 품고 인생을 귀찮고 성가심으로 보지 않고 기적처럼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을 추구하고 신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 무한계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믿고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의 신호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 자신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신에 관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것은 믿음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분명히 자신은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사람. 이것도요. 이런 무한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그 아이는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험하게 되는 거죠. 이 호기심에 의해서 탐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관한 근본도 사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때로는 분노도 경험하지만 그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서 독립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어린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에도 내가 화가 나는데 자신을 통제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나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분명히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게 나 자신을 묶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화조차도 내가 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요, 사실은 배려 깊은 아이가 이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절대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조건적인 부모로부터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이 감추는 사이에 뭐냐면 분노가 축적돼 버립니다. 이 분노가 축적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해서 뛰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가가 아니라 행동가이며 자신의 불운을 남에게 푸념하거나 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한테 길러줄 것은 절대 무한계 인간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될 것들은 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지만 그 수치심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수치심이 있어서 그 수치심을 내가 나 자신의 모습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남한테 보일 때 굉장히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절대 내 자신이 못 받아들이고 남한테 돌리려 하는데 무한계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죄책감의 마음을 뺏기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 죄책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적 불행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내적 불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무한계 인간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이 불안 때문에 내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현재의 삶, 현재 즐거워야 될 행복을 어떻게 보면 즐거운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마음이나 사랑, 존경, 정의, 세계평화 등의 숭고한 정신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동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숭고한 그런 동기들. 저는 사실 제가 저 자신을 제가 무한계인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푸르미 교육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거나, 오늘 제가 이 아빠방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강연을 잡는 것도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키웠으면 하는, 그들이 좀 더 사랑이 풍요롭고, 그죠? 나중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어린아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강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비춰봐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저 자신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질을 손에 넣는 것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며 인류 기업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보다는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려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무한계인간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 사랑, 성공, 달성감이나 만족감 등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행복을 내면에서 찾지 않고 외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에 관한 외면적인 물질에 관한 것은요, 행복을 결정하는 10%도 안 된다 그럽니다. 무슨 10%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10%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요, 이전에 이렇게 차를 탈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찌그러지는 아반떼를 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나 이거 말고, 한번 제가 트라제를 한번 타봤는데, 그 트라제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그게 굉장히 부러워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나는 이게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이 사륜구동. 그냥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타고 싶었는데, 제가 요새 우리 푸르미닷컴에서 이렇게 멀리 다닌다고, 사륜구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차,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그 좋은 차를 사줬는데, 그게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탈 때는 행복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타면서, 그냥 타는가 보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쾌락적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들은 맨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러고 좀 더 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게 쾌락적응. 그죠? 그리고 행복의 50%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타고날 때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복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의 40%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지겹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내가 아이를 키우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나는 아이를 희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이를 내가 나 자신의 성장과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요, 이거만큼 행복하게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물질이 어려워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때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하고 정말 2개의 사업을 말아먹고 집이 날아가고, 근데 집이 날아가고 막 이럴 때요, 그거 막 쪼그라진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좀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고 막 애들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막 빛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불안한 상태가 끝나버리고, 어떻든 간에 조그만 집이지만,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니면 또,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꿔서, 나 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다. 마지막을 치고 넘어가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오는 행복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날 10년이라는 세월들을 버티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7번째, 인생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타인에게 경쟁의식을 품지 않고 남과 비교해 자신의 진보를 측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찬성이나 지지를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실을 추구한다. 이건 다른 사람에 걸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경쟁의식을 품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제가 어디 강연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한 초등학생들 6학년 애들을 놔두고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만 책을 잘 읽으면 안 된다. 다른 애들도 책을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왜요? 이렇게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경쟁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나만 책을 잘 봐야만 된다라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지금 학교 성적도 좋고 더 이렇게 그죠? 더 뛰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 경쟁에 관한 부분들이 이것에 이렇게 너무 몰입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아이들도 책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했더니 이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결혼 안 할 거니?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요. 그러면 너네들 결혼하면은 멍청이하고 결혼하고 싶냐? 아니면 똘똘하고 책 잘 읽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다른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똘똘하고 행복한 아이가 돼야만 그 아이가 너의 배우자가 되지 않니? 네 남편이 되고 네 아내가 되지 않느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벌써 그거 알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남하고 경쟁의식을 품지 않고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왜요? 그들과 함께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또 그 아들이 커서 그죠? 우리 아이의 또 배우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내 아이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의식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8번째, 인생을 최고의 경험으로 보고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기쁨을 찾아낸다.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이거 제가 허세. 그죠? 이 허세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이 허세라는 부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을 의식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허세를 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굉장히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순간순간 기쁨을 못 보고 나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쪼그라집니다.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쪼그라지는 것을 그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이게 남한테 이렇게 보여서 자꾸만 남한테 허세를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자존감이 그래도 뭔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허세고 남에 대해서는 경멸로 갑니다. 뭐냐면 남을 무시해야만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남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 나오죠. 따라서 닉네임에 허세라는 이름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내적 불행이 많으면서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닉네임 안에서 이 허세 자체가 옛날에 푸르미닷컴에 이 허세라는 이름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죠? 허름한 허세라고. 예,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건전하고 독특한 생활 양식을 지니고 있고, 유혹에 져 건강을 잃는 일이 없다. 유혹에 져 건강을 잃는 일이 없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요, 무한계의 인간은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빠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거나 뭐 술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담배를 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관한 부분에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나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소년 가정의 어떤 틀이 있어서 제가 당뇨병이라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당뇨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내적 불행을 극복하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일 내적 불행을 치유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음식의 유혹에 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뇨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먹고 싶은 유혹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통제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이게 나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결국 이 유혹에 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마 이 강연이 끝나고 저도 운동하러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전에는 제가 살을 빼려고
살을 빼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걸으면서도 나의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이게 지키고 그것이 내 육체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걷는 과정이 이제는 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힘이 듭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더 강한데 어떤 목적이 들어갔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과정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 자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지고 음식도 내가 욕구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되는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당뇨병이 저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거죠. 왜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음식에 관한 부분으로서 제가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을, 이제는 그 당뇨라는 그 질병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도 많이 안 할 겁니다. 이런 강연만 주로 하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저 자신이 농땡이 피우느라고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이제는 농땡이 피워도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나왔냐면 풍부한 유머 센스를 지닌 사람들로 곁에 있으면 즐겁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는 대개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유머 센스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있을 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계 인간은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자, 이런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를 무한계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한계 인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강연을 하니까 그건 뭐 사람이 아니네. 예?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우냐? 그죠? 근데 아닙니다. 저도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건 허황된 얘기다라고 푸르미를 키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요새 지금 벌써 이걸 읽을 땐 18년이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요, 아니다. 아이들은 이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무한계 인간을 무한대로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무한계 인간만 정말 푸르미닷컴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저 세대에서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제가 이렇게 살아서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죽을 때쯤 이런 무한계 인간이 만약 100만만 정도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고 이 민족이 동방의 빛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정말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무한계 인간을 키워내는 방법이 어떤지를 압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유, 푸르미 아빠 저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분들 충분히 이런 어린아이들이 출연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일생에서 겪었던, 저는 이 경험을 일일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도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한계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다음 2강에는요, 제가 이거를요, 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요약해서요,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써가지고 타자 쳐서 올리는데 30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저를 보더니만, 아이고, 당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불쌍하다 그럽니다. 근데 불쌍하는데 제가 이 30시간을 이걸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아빠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올려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우리 조피디님한테. 이거 한꺼번에 다 하자 그랬더니 조피디님 이건 5시간, 6시간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1강 먼저 올리고요. 2강은 2장 먼저 올려주고 읽을 수 있는 기회 주고 그 다음에 2강에 한 10분 정도 팁으로 해서 그 2강 이렇게 세 번째는 또 3장 올려서 이렇게 나중에 강연이 다 끝날 때는 이 웨인 다이어 책이 다 마무리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강연이 종합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강연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첫째 강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인데 제가 뭐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연하면서 즐거웠고요. 아빠들 강연 들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나 강연 들었다 하고 아내한테 좀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면서 아내에게 좀 기쁨을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나중에 지나가면서 뭔가 한마디라도 남을 겁니다. 그
남는 그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아이를 무한계의 인간으로 키우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들으시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걸로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